파트 2. 목포 도착과 선교. 렉싱턴에서 목포로. 1898년 5월 유진벨은 목포의 임시거처로 초가집을 마련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의 가족들의 영구적인 집을 건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는 새 집이 계약대로 8월 16일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1일경 서울로 올라가 아내 로티와 아들 헨리를 데려오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목포와 서울의 두 집 살림을 끝내고 가족과 함께 목포로 내려와 정착하려고 했다. 내한한 지 3년 만에 선교지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 사역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진벨은 목포에 의료 선교사 파송이 절실하고 그 전에는 목포 스테이션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유진벨의 아내 로티는 서울에서 목포로 영구 이주할 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포 스테이션에 상주하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했다. 목포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에 가더라도 최소한 3일 반나절은 걸려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가을 이후로 줄곧 이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이곳을 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서울과 이곳에서 살림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하숙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의사가 온다면 곧바로 나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선교부에 간다든지 혹은 어떤 형태의 의료 진료를 받으려면 3일 반나절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아내와 아이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름 동안 이곳에 데려오지 말도록 매우 강하게 권면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유진벨은 여름에 의사가 없는 목포에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가족의 목포 이주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기다리던 오웬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장로교 선교부에 요청하여 여의사 휘팅이 목포에 가족과 함께 오기를 희망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와 헨리가 언제 이곳에 내려올 수 있는지 또는 제가 언제 그들을 보러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북장로교 선교부의 의사 휘팅 양이 8월에 그들과 함께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확정적인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진벨 부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휘팅은 유진벨의 주선으로 오웬과 1900년 12월 12일 군산 스테이션의 불 목사의 주례로 서울 언더우드의 집에서 결혼한 후 1901년에서야 목포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유진벨은 1897년 8월 22일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말했듯이 이미 1897년에 남장로교 해외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버지니아주 출신 의사 오웬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잉골드가 가을에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웬의 입국을 꾸준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의료 선교사의 도착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에서 유진벨의 선교 사역은 나주에 비하면 순조로웠다. 유진벨은 1898년 5월부터 목포에 거주하면서 임시 거처로 마련한 초가집을 확장해 예배 공간을 마련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새 집이 완성되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임시 거처는 교회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898년 5월 15일 임시 거처 예배 공간에서 드린 주일 예배에는 상당수의 여성을 포함해 많은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에 유진벨은 크게 고무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타 지역에서 이사온 신자들이 많았으며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다수 있었다. 유진벨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기도회를 가졌고 예배당 문을 항상 열어두어 행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행인들이 보이면 즉각 복음을 전하고 전도 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간혹 행인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와 예배당 건물 마루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도 하였다. 유진벨은 이어서 수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으며 인근 마을과 외딴 지역에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며
성경과 소책자를 보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이렇듯 유진 벨이 목포의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선교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을 때 오웬은 렉싱턴에서 한국으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1898년 9월 16일 오웬은 렉싱턴에서 남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 본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여행 경비가 동봉된 편지에는 자신의 미래 선교 파트너인 유진 벨의 목포 선교 계획이 의사가 도착하지 않는 한 철수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담고 있었다. 이에 오웬은 조급함을 느끼고 곧바로 다음 달 가장 빠른 배편을 알아보았고 며칠 내에 표가 구해지기를 희망했다. 1898년 10월 8일자 편지에 오웬은 받아주는 친구도 장소도 없는 한국으로 자신보다 먼저 간 용감한 개척 선교사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고 있다. 오웬 역시 그러한 선교지로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화요일에 렉싱턴을 떠나 월요일 이후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여행하여 밴쿠버에 도착했다. 이로 보건대 오웬이 버지니아 렉싱턴을 출발한 것은 9월 27일 화요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발코니 폴스, 클립톤 포지, 신시내티, 시카고를 거쳐 밴쿠버 세인트 폴에 10월 8일 오후 4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문 그는 엠프레스 오브 인디아호를 타고 10월 10일 오후 3시에 일본을 향해 출항했다. 배에는 20여 명의 선교사가 동승하였는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였다. 약 보름을 항해한 후 배는 10월 24일 월요일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그는 도쿄를 둘러볼 기회를 얻어 도쿄를 방문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고베에 이튿날인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도착했다. 한 주간 고베에 머문 오웬은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마침내 1898년 11월 5일 토요일에 선교지 목포에 도착했다. 유진 벨 선교사는 의사 오웬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가족을 이사시키기로 작정하고 1898년 11월 우선 가족들을 데리고 배편으로 군산에 갔다. 헨리가 몸이 약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주에서 한겨울을 나기 위해 가는 중 군산을 경유한 것이다. 그 사이 오웬은 마침내 목포에 도착했다. 유진 벨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의료 선교사 오웬이 목포에 도착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편지했다. 저는 예기치 않은 배편으로 아내를 군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조랑말을 타고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4일이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기도 전에 오웬 의사가 토요일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부산에 있었고 지난 토요일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의 도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최소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머니는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돌아오도록 권했습니다. 오웬도 목포에 도착 후 열흘 만에 숙모와 프랜시스에게 각각 소식을 전했다. 이 불쌍하고 방치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갈 수 없지만 언제나 네 어머니가 준 선물을 입어. 이 산들이 언제나 교회 종소리를 메아리 쳐 울릴까? 개항지 목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 전신 전화국, 2개의 우체국, 일본, 중국, 한국 잡화점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물고기, 사냥한 고기류, 소고기, 닭, 달걀, 신선한 우유 등을 싣고 일본과 제물포를 왕래하는 배가 기항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현대적 문명도 갖추어져 있었다. 기대 이상의 시설과 물류들로 인해 오웬은 목포에 도착한 후 자신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복을 받고 있다고 편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촌 동생에게 성령이 우리와 이 도시 위에 쏟아지고 우리 안에 기도와 성경 공부가 회복되길 원하며 언어에 대한 지식, 의료진료소 건물,
그리고 조그마한 오르간을 원해라고 편지했다. 특히 오르간은 그가 요코하마로 오는 엠프레스 오브 인디아호에 함께 동승한 여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여행용 가방 모양으로 접히는 작은 접이식 오르간으로 오웬은 이것이 선교 사역에 아주 유용한 물건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것들은 오웬이 의사이자 목사로 선교지 목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교 후원 요청 목록이었다. 목포에서의 선교. 목포에서 유진벨의 선교 사역이 점차 활기를 띠고 교인들이 서서히 늘어갈 시점에 남장로교 선교부 의료 선교사 오웬이 목포에 도착하여 유진벨과 합류했다. 유진벨이 그토록 기다린 의료 선교사 오웬의 합류로 목포 선교는 더욱 활기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오웬이 도착하고 목포의 진료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은 이듬해 7월이었지만 그는 도착 후 즉각 진료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오웬은 독신으로 내한하여 유진벨의 집에서 하숙하며 그 방을 진료소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의료 시술에 나섰다. 오웬의 첫 환자는 다름 아닌 유진벨이었다. 오웬은 도착 직후 벨의 몸에 생긴 농양을 절개 수술로 쉽게 치료했다. 두 번째 환자는 목포 감리의 아들로 안과 질환자였다. 그동안 그 아이를 치료했던 한의사는 그 증상의 원인이 고열에 있다고 보고 계속 열 내리는 처방을 했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일본인 의사에게도 갔는데 그는 안약을 눈에 넣어주었다. 오웬은 그 소년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주었고 그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어떤 환자는 치료 후 두 번째 진료 때 감사의 표시로 15개의 달걀이 담긴 꾸러미를 가져와 오웬에게 주었는데 오웬은 이것이 한국에서 받은 첫 진료비였다고 말했다. 오웬은 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모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만큼 바쁘게 그러나 헌신적으로 사역에 임했다. 오웬은 사촌 동생에게 진료로 생긴 일화 하나를 1899년 3월 11일자 편지에 소개했다. 진료소에서 오웬은 칼, 즉 수술용 메스를 사용하고 갈색 요오드로 환부를 소독했는데 한국인 환자들에게 이는 다소 생소하고 불편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음날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이유를 물으니 오웬이 칼로 자신을 벨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하루는 어학 선생과 오웬이 마을을 지나는데 길에 있던 아이들이 오웬을 보고 무섭소 하고 외쳤다. 오웬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학 선생이 오웬을 놀리며 이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웬의 어학 선생은 그 말을 사전에서 찾아 보여주었는데 칼을 사용하고 갈색 요오드로 환자의 몸에 그림을 그리듯 소독하는 오웬을 어린아이들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의사 오웬은 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편지의 오웬은 두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개했다. 진료소 밖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오웬은 즉각 그를 진료소 안으로 데려와 자극제와 피하 주사를 투하했다. 그는 곧 안정되었고 오웬은 그에게 약을 준 후 다음 날 다시 올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결국 오웬은 자신이 치료한 그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일전에 오웬은 섬에서 4마일 떨어진 곳으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왕진을 갔는데 그곳에서 폐결핵 말기의 젊은이를 발견했다. 오웬은 그에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말하지 않고 그저 그의 증상을 조금 완화해 줄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별 효과는 없었고 3월 14일 그 젊은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며 오웬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웬은 의료 선교사이자 목사였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의학을 익혀 의사로 선교지에 부임했지만 복음 사역자로서 정체성이 확고했다.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에 임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그리워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그가 목포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사촌 동생에게 쓴 편지에 그는 주일이면 나는 교회가 매우 그립단다. 그러나 우리의 식당방에서 무려 8명이 방바닥에 앉아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썼다. 의사로 사역하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목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부분이다. 한국어로 드리는 아침 기도회는 많이 붐볐는데 오웬은 어학 선생에게 말해 사람들을 자신의 방으로 들이기도 했다. 오웬의 어학 선생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웬에게 찬송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오웬은 용기를 가지고 찬송 인도를 해나갔다. 1899년 1월 어느 주일날에는 600리나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오웬을 찾아왔는데 오웬의 어학 선생은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 전했다. 오웬은 이때 하나님이 그의 어두운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께서 그에게 와주시기를 기도했다. 이처럼 오웬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빛이 자신의 환자들과 자신이 만나는 한국인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특히 선교부가 위치한 목포의 외곽 높은 언덕 위에서 불빛이 비치는 목포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의술로 복음이 전파되어 목포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랐다. 우리 빛의 나라가 이 어둠의 나라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의 출처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국이다. 이들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미국산 기름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자연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깊은 영적 어둠을 파고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름을 사는 가난한 한국인일진데 그들을 위한 우리의 신뢰에 위탁된 생명의 빛이라는 자유로운 선물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산 기름이 어두운 한국의 마을을 비출 때 소모되는 것과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저 사람들을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불타는 정열로 기꺼이 소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타며 비추는 저 완전한 나를 더욱더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비록 질그릇과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자 하심이 아니겠는가. 오웬은 미국산 기름이 한국을 밝히는 것처럼 미국에서 선교사로 온 자신도 한국인을 위해 기꺼이 불타 소모되어 한국인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데 쓰이기를 소망했다. 의사이자 목사 오웬은 이런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인을 위해 의료 선교와 복음 선교를 감당했다. 오웬은 목포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4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열정을 드러냈다. 환자들의 대기표로 사용한 나무 번호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를 적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유진 벨은 오웬의 의료 선교가 목포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역이었으며 의료 사역을 통해 선교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오웬 씨는 이미 그의 의료 사역을 시작했으며 지난 몇 달 만에 약 40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며 그들을 우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환자들이 사는 마을들을 방문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한편 오웬은 1898년 12월 3일 첫 어학 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매일 아침 시간을 고정해 두고 어학 선생에게 아침마다 한글 주기도문과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을 통해 한글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주기도문이 익숙해져서 어학 수업 시간의 시작과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오웬은 가끔 고용된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좋아했다. 물론
자기 방의 정리정돈을 맡은 남자아이와 병원에서 통역 및 전도를 맡은 어학 선생을 별도로 고용했다. 이러한 사이에 병원 선교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오웬이 목포에 합류한 지 한 달여 후인 1898년 12월 11일 유진벨이 건축하던 건물이 마침내 완공되어 유진벨 가족과 오웬은 새 집으로 이사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이 당시 유진벨은 사택 한쪽에 사두었던 초가집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유진벨 목사는 1898년 5월 15일자 편지에서 여자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였지만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웬은 1898년 12월 3일자 편지에서 그 숫자에 대하여 자신의 방에서 무려 8명이 방바닥에 앉아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다. 유진벨 목사의 집에서 하숙생으로 기거했던 오웬은 벨 부부를 아주 좋아했다. 한편 오웬은 벨 부인이 이곳에서 유일한 백인 여성이기에 누군가 벨 부인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벨 부부와 함께 머무르며 오웬은 자기 방을 병원으로 사용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전남 해안 도서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어 오웬의 진료는 이 지역에 복음을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오웬은 몸이 서너 개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의료 사역이 활기를 띠었다. 유진벨의 복음 사역, 오웬의 의료 사역에 더하여 1899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독신 여선교사 프레드리카 엘리자베스 스트레퍼가 목포에 합류하여 여성과 어린이 선교를 전담하며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이로써 목포 스테이션은 교회, 병원, 학교의 선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진료소 운영. 목포에서의 진료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였다. 첫 번째는 유진벨 목사의 하숙방에서 운영하던 시절, 두 번째는 1899년 12월 오웬 의사가 초가집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여 시작한 진료소 시절, 세 번째는 이것을 조금 개조하여 벽돌 양옥으로 발전시킨 단계이다. 1898년 11월 5일 목포에 도착한 후 지속적인 한국어 습득을 통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오웬은 1899년 7월 진료소를 공식적으로 열고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진료소의 목적과 운영 방식, 의미에 대해서 오웬은 7월 21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최근에 이곳에서 작은 규모로 문을 연 진료소는 이미 한국의 일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성경 본문들이 벽에 게시되며 낱장으로 된 인쇄물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종종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으면 메시지가 사람들의 눈과 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환자들이 진료소에 들어가면 나무로 된 대기표를 주는데 그들은 그 대기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귀를 읽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들은 기꺼이 전도지를 받았고 몇 사람은 앞으로 와서 전도 책자를 달라고 했다. 수요가 공급과 일치해서 우리는 빈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들을 돌보시고 그의 선한 뜻에 따라 날로 믿는 자들이 증가하게 해주시리라 믿는다. 우리는 선교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의 전진운동이 기쁘다. 분명히 새로운 영이 부어질 것이며 더 큰 규모의 기도가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바를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이렇듯 오웬으로 말미암아 전라남도에서는 최초의 상설 진료소가 열리고 서양인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기원이 마련되었다. 진료소는 환자들로 항상 들끓었다.
매일 아침 한국어 기도회로 일과를 시작하였으며 기도회는 어학 선생이 인도했다. 환자들은 목포 인근에서만이 아니라 600리 밖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진료를 받고 전도 소책자를 받아서 흥미롭게 읽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틀쯤 뒤에 또다시 찾아와서 다른 종류의 전도 소책자를 달라고 할 정도였다. 진료를 볼 때마다 오해는 환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치유되기를 기도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칼을 사용하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힘으로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기를 바랍니다. 오웬은 가벼운 긴장으로 진료를 시작했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도 진지하고 엄숙했으며 슬픔이 많아서 웃음을 가져다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 오웬이 치료한 병은 눈병, 복업국을 먹고 하는 신음, 손에 난 종기, 40세 정도 되는 어떤 부인의 입술 제거 수술 등이었다. 유진벨 목사는 진료소를 통한 전도에 매우 흡족해했다. 의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유진벨 목사 본인과 가족에게 큰 위안이었으며 동시에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오웬의 병원 선교는 확장되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친절한 품성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여기에 그의 선교적 전략이 한몫했다. 즉, 환자들에게 번호가 적힌 전도 소책자를 나누어 주어 집에서 읽고 다음번에 올 때 가져오게 하였고 약봉지에는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더해졌다. 오웬의 전도는 진료소 안에 국한되지 않고 진료소 밖까지 확대되었다. 유진벨 목사는 오웬의 진료소가 개설된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써 400여 명을 치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환자들이 사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유진벨과 오웬은 목포에서 3에서 4마일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서 진료하였으며 조수와 함께 죽어가는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의사로서 대학원 과정까지 밟았던 전문의 오웬이 진료의 목적과 방식을 철저히 전도와 영혼 구원에 맞추고 모든 진료 과정을 전도의 연장선으로 이해한 것은 오웬의 독특한 선교관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였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다. 오웬은 자신을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여겼기에 의사로서 의료 활동은 복음 전파의 보조 수단이었다. 진료소의 확장. 오웬은 목포에 도착한 후 유진벨 목사의 사택에서 하숙생으로 숙식을 해결하였다. 비록 하숙생이었지만 오웬은 외롭게 지내는 유진벨 목사 가족에게 새로운 위안이었으며 동시에 짐이었다. 유진벨 부인 로티는 하숙생 오웬과의 생활에 대해 오웬 의사를 하숙생으로 둔다는 것은 생활하는 데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났을 때 곧바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큰 안심입니다 라고 토로하고 있다. 오웬 역시 총각으로 혼자 사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오웬은 유진벨의 잦은 출타로 인해 목포 선교부에 혼자 남아있곤 했는데 목포 선교부에는 새롭게 합류한 스트래퍼 양과 유진벨 목사의 부인 로티 등이 항상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컸다. 따라서 오웬은 자신만의 진료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에 착수했다. 1899년 11월 1일자 편지에서 유진벨 목사의 부인 로티는 오웬의 건축에 대하여 오웬은 현재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시작한 건축은 1899년 12월 20일경에 완공되었다. 오웬은 이렇게 완성된 집에서 두 가지를 병행하였는데 첫째는 진료소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기도였다. 오웬은 사촌 동생에게 쓴 1899년 12월 23일자 편지에 이렇게 밝힌다.
나 자신만의 지붕 아래 혼자 있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너는 상상할 수 있을까? 오늘 오후에 나는 밖에 나가 난로에 지필 장작을 폈어. 무엇보다도 나는 이 집을 기도와 찬양의 집으로 사용할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 큰 집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고 찬송이 입가에만 맴돌아야 했거든. 여기에서는 상황이 달라.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더 많은 비밀의 시간을 가지려 해. 오웬의 진료소는 목포 선교부 내에 있었으며 유진벨 목사의 집에서 90m쯤 떨어져 있었다. 오웬은 이 작은 집을 시간이 지나면 진료소로 사용하고 자신의 기거를 위해서는 새로 집을 지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식사는 유진벨 목사 집에서 함께 했으므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과 선교의 확장. 1900년 4월 들어서 지금까지 선교에 동참하였던 오웬의 어학 선생이 향수병으로 고향으로 가버리고 새로운 소년을 맞이하여 훈련시켰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로 인해 선교는 힘들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과로로 몸이 아프고 힘이 없었다. 옆에서 보기에도 오웬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했다. 유진벨의 부인 로티는 1900년 5월 30일에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 오웬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웬에게는 아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불쌍한 총각은 한 주 내내 아프고 식사도 하지 못해 무척 여위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음식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몹시 힘든가 봅니다. 유진은 머지않아 드루 의사와 야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유진이 오웬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묶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할 것입니다. 1900년 4월 군산의 드루 의사가 목포를 방문하였을 때 유진벨 부부는 이미 서울의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조지아나 엠마 휘팅 양을 오웬에게 소개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오웬의 햄든 시드님이 버지니아 의대 선배인 남장로의 첫 의료 선교사 드루가 6월에 자신의 선교지인 군산으로 와서 섬에서 천막을 치고 함께 파티, 성경 공부, 테니스, 수영을 하며 지내자고 오웬을 초대했다. 버지니아 출신으로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데다가 오웬이 의학 공부를 하며 선교를 준비하던 기간에 드루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터라 둘은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산 앞에 있는 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겨우 목숨을 보전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여름 휴가는 오웬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4월에 군산의 드루가 벨 부부를 방문하러 목포에 갔을 때 벨 부부는 드루에게 서울에서 일하고 있던 북장로교 여성 의료 선교사 조지아나 휘팅을 오웬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드루가 오웬을 군산 인근 섬 야영에 초대한 것은 벨과 대화를 나눈 이후였다. 그 여름 섬 여행에는 조지아나 휘팅도 초대받았다. 오웬과 휘팅의 미팅 주선 야영인 셈이었다. 조지아나 휘팅은 1869년 9월 12일에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몬슨에서 태어나 자랐다. 몬슨 아카데미에서 중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부흥사 무디가 여성을 위해 세운 노스필드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여자의대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하고 1894년에 의사 자격을 얻었다. 오웬과 마찬가지로 조지아나 휘팅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것 같다.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선교사 임명을 받기 때문이다. 27세이던 1895년 3월 4일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 휘팅은 4월 7일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동료 북장로교 여성 간호 선교사 애나 제이콥슨과 함께 미국에서 온 휘팅은 남장로교 유진벨 부부를 고베에서 만난 후 제물포를 거쳐 서울까지 동행했다. 벨 부부가 휘팅을 오웬과 연결해 주려고 한 데에는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물포로 이들을 마중 나온 선교사는 남장로교회 드루 의사와 전킨 목사였다. 이들 6명은 삼판선 세 척을 빌려 타고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올라가는 여정에 함께했다. 4월 9일 아침에 도착한 마포나루에는 북장로교회 사무엘 마펙과 사무엘 무어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이들은 짐을 우마차에 싣고 걸어서 서울에 입성하여 선교사들이 모여 살던 정동에 오후에 도착했다. 벨 부부와 조지아나 휘팅, 드루는 이미 이렇게 서로 인연이 닿은 이들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휘팅은 제중원에서 올리버 에비슨 원장을 도와 여성 진료에 참여했다. 특히 벨 부부는 이때 만난 휘팅을 단순한 친구 관계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1898년 여름에 목포 스테이션 개설 임무를 맡아 목포를 오가던 벨은 남장로교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에서 공식 파견될 의료 선교사 오웬의 도착이 늦어지자 휘팅에게 목포 합류를 요청한 바 있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와 태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 헨리가 의사도 없이 낯선 한국의 신도시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요청은 소속 선교회가 달라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벨이 휘팅을 얼마나 신뢰하고 친밀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였다. 그해 여름에 드루 부부는 오웬과 휘팅을 초대하여 섬 야영 여행을 했다. 비록 새벽에 폭풍이 몰아쳐서 텐트가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는 등 섬 야영의 외적 조건은 최악이었으나 오웬은 첫눈에 휘팅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군산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읽었고 결국 하루 이틀 지나서 공식 약혼까지 했다. 유진벨 부부와 드루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오웬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다. 오웬은 약혼녀 휘팅의 사진을 숙모에게 보내는 등 휘팅에게 흠뻑 빠졌으며 무엇보다도 약혼녀 휘팅이 자신과 뜻이 같다는데 큰 기쁨을 나타냈다. 1900년 7월 19일에 숙모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랑에 빠진 오웬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언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오는 12월에 내가 결혼하는데 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죠. 그녀는 선교 사역자로서나 의사로서 평판이 좋고 걷기, 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테니스 등도 잘합니다. 더욱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알토이며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녀의 바느질도 보았고 요리한 것도 먹어봤어요. 그녀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내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다닐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녀가 나에게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7월에 오웬과 휘팅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 12월로 잡혔다. 이들의 결혼은 한국 선교지에서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결혼으로 연합한 첫 사례였으므로 두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남장로교 해외 선교실행위원회도 공식 축하 메시지를 교단 잡지에 발표하였다. 클레멘트 오웬과 북장로교 선교회의 조지아나 휘팅이 윌리엄 불 목사의 주례로 서울의 언더우드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처럼 멋진 부부에게 바다 건너 우리의 바람을 보내는 바이다. 휘팅이 오웬과 결혼함으로써 목포 스테이션에는 여성의사 1명이 추가되어 남성의사가 돌보기 힘든 여성을 위한 의료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목사 벨 부부, 의사 오웬 부부, 여성 사역자 스트레퍼로 구성된 목포 스테이션의 팀은 교회, 병원, 학교, 즉 복음 전파와 의료 서비스, 교육이라는 선교 구조의 틀을 따라 천천히 스테이션의 내실을 만들어갔다. 벨이 처음 시작한 한국인 예배 모임은 목포의 첫 교회인 목포 양동교회로 성장했고 오웬이 시작한 목포 진료소는 벨과 오웬이 목포를 떠난 후 1916년에 프렌치 병원으로 성장했다. 스트레퍼와 벨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모아 시작한 학교는
정명여학교. 벨이 양동교회에 출석하던 남자아이들을 모아 가르친 학교는 영흥학교가 되었다. 목포 선교의 위기. 9월, 선교사 연례대회를 마치고 10월부터 오웬 의사는 신혼의 꿈을 보낼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영구주택으로 짓기 위해 힘을 들였고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렸다. 1900년을 보내고 1901년에 들어서 건축이 진행되었는데 그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오웬과 휘팅이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난 1901년 4월 12일, 오웬이 휘팅을 만나기 전 오웬을 물심양면으로 돌봐준 벨 부인이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다. 1901년 4월 9일 화요일, 유진 벨은 선교지 방문을 위한 여행으로 출타한 상황에서 벨 부인 로티는 머리와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장마비로 3일 만에 급사했다. 오웬과 휘팅 모두 의사였지만 손을 써볼 수 없는 죽음이었다. 5살 된 아들 헨리와 2살이 채 되지 않은 딸 샬롯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유진 벨이 목포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로티가 사망한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 로티 벨의 유해는 서울로 옮겨와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 언더우드의 장례 집회로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되었다. 유진 벨은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5월 1일에는 고베에 도착했다. 1901년 6월 16일, 오웬이 사촌 동생에게 쓴 편지에는 이때의 충격과 당혹감이 담겨 있다. 지금쯤 너도 벨 부인이 사망한 소식을 들었을 거야. 그녀는 아주 짧게 아파하다가 돌아가셨어. 벨 씨가 여행 중이어서 그녀와 함께 있는 건 우리 셋뿐이었지. 끝이 너무 빨리 와서 우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단다. 목포에 있는 우리 중 아무도 벨 씨가 서울로 고인의 시신을 모셔갈 때 동행하지 못했어. 대신 해리슨 씨가 동행했어. 그런 후에 우리는 벨 씨가 모든 짐을 싸서 첫 증기선 편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돕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지. 한국인들과 함께 드린 송별 예배는 마음을 울렸어.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감했고 도움을 많이 주었지. 모두 벨 씨를 증기선까지 배웅하고는 그를 떠나보냈어. 엄마를 잃은 줄도 몰라서 슬픔에 빠져들지 않은 어린아기들은 그저 신이 나 있었단다. 아내의 사망으로 유진 벨 목사는 서둘러서 미국으로 귀국했으며 오웬 의사 부부는 선교회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집 건축을 중단하고 유진 벨 목사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였다. 유진 벨이 귀국하면서 목포에는 남성 선교사로서 유일하게 오웬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오웬은 유진 벨이 하던 사역 모두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목포 스테이션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벨이 담당하던 영광, 나주, 광주, 장성을 포함하는 먼 지역의 전도와 교회 사역도 오웬이 책임져야 했다. 당연히 오웬의 진료소 사역에 차질이 생겼고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오웬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 선교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오웬은 의사보다는 목사로서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웬의 아내 휘팅도 이 사실에 대해 클레멘트는 내일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매우 기쁘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라고 적고 있다. 벨 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오웬 부부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의 선물도 있었다. 1901년 10월 3일 첫 자녀 메리 버지니아 오웬을 출산한 것이다. 오랜 벗이자 동료 선교사였던 유진 벨의 아내 로티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은 새 생명의 탄생으로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유진 벨의 귀국으로 남겨진 수많은 목회 사역과 책임을 오웬이 떠안아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역시 슬픔을 이겨내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후 오웬은 1901년 12월 14일부터 군산 스테이션에서 열린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에
제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여기서 목포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결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선교 인력 재배치 문제였다. 현재 벨이 본국으로 귀국하고 없는 상황에서 오웬 부부 또한 1902년 중반부터 안식년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목포에는 여성 독신 선교사 스트래퍼 한 사람만 남게 된다. 따라서 선교회는 안식년을 마치고 곧 복귀하는 윌리엄 레이놀즈 부부를 목포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전남 내륙 스테이션 건설 문제였다. 당시 전남에는 목포에만 스테이션이 건설되어 있었는데 목포와 인근 지역은 인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지역이었다. 그러나 원래 전남 최대 도시였던 나주와 신흥도시 광주는 인구가 2만 명이 넘으므로 내륙 스테이션의 설립이 불가피했다. 이는 벨과 오웬 모두 실감하고 있던 문제였으므로 오웬이 이 주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오웬이 안식년 이후 복귀하면 광주에 스테이션을 건설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그해 12월의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오웬 가족은 1902년 7월 버지니아주 렉싱턴으로 돌아가 1년 3개월간의 안식년을 가졌다. 벨과 오웬이 모두 떠나 목포에는 스트래퍼만 남게 되었다. 레이놀즈가 복귀한 후 목포로 임지를 변경했으나 성경 번역위원회 일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자 남장로교 한국선교회는 신변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스트래퍼를 서울로 이동시켰다. 결국 목포 스테이션은 잠정 폐쇄되었다. 목포 스테이션 주요 선교사가 모두 안식년으로 떠나 있어 스테이션이 잠정적으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던 시기였음에도 목포와 주변 지역의 한국인 신자는 많이 늘었다. 한국 현장에서 홀로 외로이 목포를 위해 마음을 쏟고 있던 스트래퍼는 위에 기록된 흥미로운 사역 모두 지난 수년 안에 성장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벨 씨와 오웬 씨가 미국에 있고 선교회가 일시적으로 비어있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이야말로 핵심 일꾼이었음을 확신하며 이 일에 그가 분명한 보증을 하고 계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선교부에 보고했다. 1902년 12월 벨, 1903년 10월 오웬의 복귀로 목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먼저 유진 벨의 복귀는 목포교회가 200석 규모의 로티 위더스푼 벨 기념 예배당 건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배당은 총 건축비 2,500냥 가운데 5분의 4를 현지인들이 부담했는데 유진 벨은 한 달에 $5 미만으로 생활하는 세례교인 25명이 이러한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그들의 헌신을 극찬했다. 여기에는 김윤수 집사의 신앙과 지도력이 있었다. 특히 벨이 복귀할 무렵 루터 매커첸이 신임 선교사로서 목포 스테이션에 합류했으나 한국어를 배우는 단계여서 오웬이 복귀하기 전 목포 선교의 대부분은 유진 벨이 감당했다. 유진 벨은 목포 지역을 넘어 우수영과 진도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순회하며 돌보았다.